단식 다이어트 효과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죠. 바로 단식 다이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 유튜브, SNS만 봐도 간헐적 단식, 24시간 단식, 3일 단식, 심지어 일주일 단식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의 단식 방법들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단식 다이어트,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또 부작용은 없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단식 다이어트의 가장 흔한 방식,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중 일정 시간은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방식인데요. 대표적으로 16대8 방식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6시간은 공복을 유지하고 8시간 동안 식사를 하는 방식이죠. 이 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체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대신 지방을 분해해 케톤체라는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중이 감소하고 특히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럼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일정한 조건과 방법을 잘 지킨다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들에서도 간헐적 단식을 통해 체중이 감소하고 혈당 조절 능력이 개선되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아무리 단식 시간이 길다고 해도 식사 가능한 시간에 폭식하거나 지나치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는다면 오히려 체중이 늘 수 있어요. 또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져서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면 지방이 복부에 더 잘 쌓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단식은 몸에 부담이 갈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적합한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저혈당이 자주 오는 분, 위장질환이 있는 분, 성장기 청소년, 임산부, 수유부, 고령자에겐 단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처음 단식을 시작하는 분들은 두통, 현기증,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적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식 다이어트의 올바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신에게 맞는 공복 시간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16시간, 24시간을 고집하기보다는 처음에는 12시간마다 그리고 14시간 공복으로 시작해서 점차 공복 시간을 늘려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몸은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천천히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째, 공복이 아닌 시간에 먹는 식사의 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른 영양소 섭취가 이루어져야만 단식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해 포만감을 높이고 영양 부족을 방지하세요. 피자, 햄버거, 탄산음료 같은 고지방, 고당류 위주의 식사는 단식을 아무 의미 없게 만듭니다. 셋째,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공복 시간 동안 물, 허브티, 블랙커피 등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마셔도 괜찮습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공복감을 덜 수 있고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식은 단기 다이어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습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식이라는 말 때문에 마치 무리한 절식이나 굶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간헐적 단식은 식사 시간을 정리해주는 식사 습관에 가깝습니다. 최근에는
타임 리스트릭션이라고 해서 식사 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건강한 생활 패턴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드는 규칙적인 루틴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고 대사 건강을 지키는데 좋다고 하죠.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단식 다이어트는 잘만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존재합니다. 무리한 단식, 정보 없는 실험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식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체크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조절하며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은 꾸준함과 균형입니다. 단식이든 운동이든 식단이든 결국 나에게 맞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가는 여정이 중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 걷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계단에서, 점심시간 잠깐의 산책길에서, 혹은 휴일의 들판이나 공원에서 바람을 느끼며 걷기도 하죠. 걷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 때때로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좋을까? 이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꽤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단순한 상식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먼저 걷기의 건강 효과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볼까요? 걷기는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신체의 거의 모든 부위를 고르게 사용하면서도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특별한 장비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30분 정도만 걸어도 심혈관 질환, 당뇨, 고혈압, 비만, 우울증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이미 수많은 연구로 입증되어 있죠. 특히 걸을 때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을 분비합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걷기는 단순한 육체 운동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좋은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이 걸을수록 더 건강해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많이보다는 꾸준히가 더 중요합니다. 하루 만보 걷기 혹은 하루 1시간씩 걷기 같은 목표도 좋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그 활동이 나의 삶 안에서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사람은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습니다. 출퇴근도 도보로 하고 점심시간엔 빠르게 30분씩 걷죠. 반면 B라는 사람은 하루에 4,000보 정도 걷지만 그 걷는 시간 동안 정자세로 호흡을 고르게 유지하며 자연과 주변을 즐기며 걷습니다. 누가 더 건강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많이 걷는 A씨가 체력도 좋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한다면 그 방식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에 통증이 있거나 걷는 것이 의무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B씨처럼 적게 걸어도 제대로 걷는 쪽이 건강에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걷는 양이 아니라 걷는 질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걷기란 어떤 걸까요? 첫째, 정자세로 걷는 것입니다. 머리는 위로, 어깨는 펴고, 시선은 앞을 향하며 걷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습관은 목 건강에 좋지 않고 호흡도 얕아져 운동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째, 리듬 있게 걷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일정한 걸음으로 보폭은 약간 넓게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앞꿈치로 밀어내듯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근육 사용을 늘려주고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마음을 함께 걷게 하는 것입니다. 걷는 동안 할 일을 떠올리거나 핸드폰을 보며 걷는다면 몸만 움직일 뿐 진정한 의미의 걷기는 아닙니다. 주변 풍경을 보며 마음도 함께 움직이게 해야 진짜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걷기를 너무 운동처럼 몰아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운동은 땀을 흘려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자연스럽게 걸어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건강 관리에는 이런 가볍지만 꾸준한 걷기가 훨씬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도대체 하루에 얼마만큼 걸어야 좋다는 거야? 보건당국에서 권장하는 걷기량은 하루 7,000에서 10,000보, 주 5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기준은 참고용일 뿐 자신의 체력과 생활 습관에 맞춰 조절해야 합니다. 피곤한 날에는 15분만 걷고 기분이 좋은 날에는 1시간 걸어도 좋습니다. 산책처럼 느긋하게 걸어도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몸과 마음에 큰 선물을 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걷기는 혼자 해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걷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말을 섞지 않아도 같은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리듬을 맞추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대화가 흐르고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이 우리의 건강을, 일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걷는 것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내 몸과 마음을 챙기기 위해 걷는 당신.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건강 상식, 바로 공복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공복 상태로 운동하면 지방이 더 잘 탄다라던가, 속이 비어 있을 때 유산소를 하면 살이 더 빠진다는 말으로. 왠지 과학적으로 들리는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런 걸까요? 오늘은 이 공복 운동에 대해 장점, 단점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하나하나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복 운동은 왜 시작되었을까요? 이 개념은 지방 연소 원리에서 비롯됐습니다. 식사를 하지 않아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몸에 저장해둔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보디빌더나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들이 공복 운동을 선호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 대중적으로 퍼지면서 다이어트의 비법처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공복 운동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슐린 수치가 낮은 상태에서는 우리 몸이 탄수화물보다 지방을 더 많이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특히 아침에 가볍게 걷거나 조깅 같은 낮은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할 때 지방 연소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또한 아침 공복 운동은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 집중력 향상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복 운동에는 분명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원 부족입니다.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강도 높은 운동을 할 경우 몸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방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경우 근육까지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즉, 근손실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는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리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이나 혈압이 낮은 분들,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공복 운동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공복 운동으로 위산 분비가 늘어나 속쓰림이나 위염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복 운동이 잘 맞는 사람도 분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속이 비어 있어도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고 짧고 가벼운 운동을 즐기는 분이라면 오히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죠. 단, 운동이 끝난 후에는 꼭 충분한 영양 보충이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채워줘야 해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공복 운동은 건강에 좋은가요? 답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누군가에겐 잘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운동을 아침에 해야 할지, 식사 후에 해야 할지보다 중요한 건 내 몸에 맞는 루틴을 찾는 겁니다. 공복이든 식후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혹시 아침 운동을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가볍게 걸으며 몸의 반응을 먼저 체크해보세요. 그리고 괜찮다면 조금씩 운동 강도를 높여가도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나에게 맞는 속도로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지금까지 아침 공복 운동 정말 건강에 좋을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 너무 많은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걱정, 불안, 스트레스. 머릿속은 늘 어수선하고 마음은 쉴 틈이 없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면 몸보다 먼저 마음이 지쳐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잠깐의 멈춤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는 힘,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걷기 명상은 단순한 산책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시간이자 마음 챙김의 훈련입니다. 매일 몇 분이라도 조용한 길을 걸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걷기 명상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걷기 명상의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먼저 휴대폰은 잠시 꺼두세요. 이어폰을 끼고 이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걸을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찾아 천천히 걸음을 내디뎌 봅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지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여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껴보세요. 오른발, 왼발, 천천히. 땅의 촉감, 바람의 방향, 햇살이 닿는 얼굴. 이 모든 감각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다 줍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마세요. 생각은 구름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시 발걸음에 집중합니다. 지금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점점 안정됩니다. 호흡에 주목해 볼까요?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의 숨결이 점점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나요? 숨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숨이 부드러워질수록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걷기 명상은 단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다시 말을 거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는 괜찮은가? 마음은 아프지 않은가? 평소에 묻지 못했던 질문을 걸으며 던져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걷기 명상은 불안과 우울을 완화시키고 뇌의 전두엽 활동을 활성화시켜 감정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자연 속을 걷는 습관은 정신 건강에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건 어렵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나를 위한 짧은 산책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의 감정은 어땠는지, 숨결은 어떤지, 하늘은 어떤 색인지. 작은 것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이미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걸음을 멈춰도 좋습니다. 혹은 더 걷고 싶다면 그대로 이어가도 좋아요. 중요한 건 이 시간이 온전히 우리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졌기를 바라며 우리는 또 함께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건강 주제, 바로 치매 예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에서 어떤 습관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실천법과 함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름이 기억나지 않거나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까먹고 몇 번이나 집안을 뒤져본 적. 내가 벌써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시 치매 시작된 건가? 이런 걱정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걱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치매는 단순한 노화의 결과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습관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운동이 뭘까요? 바로 걷기입니다. 걷는다는 행위는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몸의 혈류를 순환시키고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버드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꾸준히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확률이 절반 가까이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걷기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은 걷는 동안 엔돌핀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거든요. 이러한 호르몬은 우울감 완화, 집중력 향상, 기억력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동네 마실 가듯이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점차 시간을 늘려보세요. 공원이나 강변 산책길, 혹은 아파트 단지 안을 돌며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혼자 걷기 심심하다면 걷기 친구를 만들어 보세요. 주말마다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나가는 걷기 데이트는 건강과 관계 2마리 토끼를 잡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매일 10분 두뇌 자극 운동입니다. 몸이 굳으면 병이 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뇌도 똑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자극을 주면 활성화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려면 뇌를 계속해서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책 읽기, 일기 쓰기, 퍼즐 맞추기, 바둑이나 장기, 손으로 뭔가 만드는 공예 활동까지. 이런 활동은 모두 두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여 신경 연결망을 강화시켜줍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두뇌 훈련 앱도 많습니다. 숫자 계산, 단어 기억, 그림 맞추기 등 간단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뇌를 자극하는 과학적 구조가 숨어 있죠. 하루 10분, 이 정도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 기사를 큰 소리로 읽고 요약해 보세요. 이 간단한 활동 하나로 읽기, 말하기, 기억하기, 요약하기라는 복합적인 뇌 기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사람과 자주 어울리기입니다. 외로움은 뇌의 적입니다. 치매를 연구하는 많은 의사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치매 위험은 커집니다. 은퇴 후 혹은 자녀들이 독립한 후 많은 분들이 갑작스러운 외로움과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 단순히 감정적인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뇌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교류가 아닙니다. 대화하며 상대의 말을 듣고 반응하고 감정을 교환하는 그 모든 과정이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6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과 자주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한 통의 전화, 일주일에 한 번의 만남. 그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또한 지역 커뮤니티 활동, 노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곳에는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있고 나눌 이야기가 있으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건강해집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것이 곧 치매를 예방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뇌에 좋은 음식 먹기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단순히 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영양 섭취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단순히 포만감을 느끼는 음식이 아니라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며 뇌의 노화를 늦추는 음식들이 필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식단은 바로 지중해식 식단입니다. 이 식단은 올리브유,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을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노인 그룹은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30에서 40%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식품들을 기억해 두세요. 연어, 고등어, 참치 등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 호두, 아몬드, 해바라기 씨와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뇌세포를 보호하는 베리류. 뇌의 염증을 줄여주는 건강한 지방인 올리브유. 뇌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시금치, 브로콜리, 토마토. 하지만 튀긴 음식, 정제된 설탕, 인스턴트 식품,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음식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그 반복이 쌓여 뇌를 건강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습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 관리입니다. 치매는 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몸 전체 건강이 곧 뇌 건강과 직결됩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이 있으면 뇌혈관이 서서히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 또는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뇌 속의 미세한 혈관이 약해지고 결국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만성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치매 예방의 핵심입니다. 정기적인 병원 진료, 약물 복용을 정확히 지키기, 염분과 당 섭취 줄이기, 꾸준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삼아 생활하신다면 치매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 당뇨 합병증 등의 위험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한쪽이 무너지면 나머지도 금세 흔들립니다.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한 5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30분 걷기, 매일 10분 뇌 자극 활동, 사람들과의 꾸준한 교류, 뇌의 좋은 식습관, 만성 질환의 철저한 관리. 이 5가지는 절대 특별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언제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치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몸과 내 뇌를 위해 하루 한 걸음씩 나아가 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바로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할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이고, 누군가에게는 번거로운 습관일 수도 있는 아침 식사. 과연 이 첫 끼니는 정말로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흔히 들어온 말은 이렇습니다. 아침을 거르면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하루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아침을 먹어야 점심과 저녁 폭식을 피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은 모두 아침 식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온 이야기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다른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중심에는 혈당 조절과 대사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에 포도당을 공급해주고 뇌와 근육이 에너지를 써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특히 성장기 어린이나 학생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겐 꼭 필요한 습관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아침을 먹으면 점심과 저녁을 덜 먹게 되어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도 있었죠. 하지만 현대인의 생활은 과거와는 많이 다릅니다. 몸을 격렬하게 쓰는 경우가 드물고 하루 중 식사와 간식의 간격도 촘촘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할까요? 최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아침 식사의 중요성은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종종 아침을 거릅니다. 그런데도 건강 지표가 좋아지거나 체중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2020년 미국 내분비학회에서는 아침을 거른다고 해서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 위험이 반드시 증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아침을 먹지 않은 그룹이 더 나은 혈당 조절을 보였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침 식사의 효과는 개인의 생활 패턴, 활동량, 수면 주기,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아침을 거르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식사를 챙기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학생에게는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줍니다.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혈당 유지가 중요하고 영양 섭취량도 충분해야 하죠.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아침 식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을 하는 사람은 공복 상태의 운동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간단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특정 조건에서는 아침이 건강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아침을 굳이 챙겨 먹지 않아도 건강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는 사람은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실천 중인 사람은 아침을 거르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점심과 저녁으로 보충하면 문제 없습니다.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 상태가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에는 아침을 거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식욕과 소화 상태, 하루 리듬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아침을 꼭 챙겨 먹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먹느냐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설탕이 듬뿍 들어간 시리얼, 단맛 나는 음료, 흰식빵만 먹는다면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어요. 이보다는 단백질, 식이섬유, 건강한 지방이 적절히 포함된 식단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삶은 달걀, 견과류, 현미밥, 그릭 요거트와 블루베리, 통밀빵과 아보카도, 닭가슴살 등. 이처럼 가볍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활기찬 하루의 출발을 도와줍니다. 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볼까요?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또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어떤 생활 리듬을 가지고 있는지, 식사 후의 몸 상태는 어떤지, 공복일 때 불편함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에겐 아침 식사가 하루의 에너지 원천일 수 있고, 다른 누군가에겐 아침을 거르는 것이 건강한 루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침을 먹느냐 마느냐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건강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식사 습관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건강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는 이야기도 익숙하실 텐데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이 마셔야 할까요? 이 오디오북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하루 2리터 물 섭취 권장설의 진실을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우선 하루 2리터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이 이야기는 1945년 미국 국립연구위원회가 발표한 식이 권장량 보고서에서 시작됩니다. 그 보고서에는 성인은 음식과 음료를 통해 하루 약 2.5리터의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중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음식과 음료를 통해 라는 말이었어요. 이 말은 순수한 물로만 2.5리터를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메시지가 단순화되고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는 명제가 사람들 사이에서 고정된 진리처럼 자리 잡게 되었고요. 건강과 다이어트를 챙기는 많은 사람들이 물병을 옆에 두고 물을 억지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정말 몸에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우리 몸은 평균적으로 6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혈액, 세포, 장기, 심지어 뼈까지도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수분은 체온 조절, 노폐물 배출, 영양소 운반 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로, 집중력 저하, 두통, 변비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충분히이지 무조건 많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마다 수분 필요량은 다릅니다. 나이, 성별, 활동량, 날씨, 건강 상태에 따라 몸이 요구하는 물의 양은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실내에서 앉아 있는 사람과 땀을 흘리며 야외에서 일하는 사람의 수분 필요량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날씨가 더운 여름이나 습한 계절에는 체내 수분 손실이 많아 더 자주 수분 보충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루 동안 먹는 음식에도 꽤 많은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과일, 채소, 국, 찌개 등은 대부분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실제로 일반적인 식사를 하는 사람은 음식만으로도 하루 수분 필요량의 20에서 30% 정도를 자연스럽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물로만 2리터를 마시지 않아도 충분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물을 마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기준은 바로 몸의 신호입니다. 갈증을 느낄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식이에요. 또 소변 색깔을 관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변이 연한 노란색이라면 수분 상태가 적절하다는 의미이고, 너무 진하거나 냄새가 강하면 물을 좀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또는 신체 활동이 많은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이미 탈수가 진행되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일정 시간마다 한두 모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럼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처럼 물도 과하게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 중독이라는 상태가 대표적인데요. 이는 몸속의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저나트륨 혈증으로 이어져 심한 경우 두통, 구토, 혼수 상태,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격렬한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수분과 함께 나트륨 등 전해질도 빠져나가는데요. 이 상태에서 순수한 물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전해질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는 물뿐만 아니라 전해질이 포함된 음료나 이온 음료 등을 적절히 마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건 어떨까요? 물은 칼로리가 없기 때문에 간식 대신 마시면 공복감을 줄이고 식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식사 전에 물을 한두 잔 마시는 습관은 포만감을 과식을 방지할 수 있죠. 또 물을 충분히 마시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체내 노폐물 배출도 도와줍니다. 하지만 물만으로 살이 빠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과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식습관과 운동, 수면까지 포함된 생활 습관의 균형이에요. 자, 정리해 볼까요? 하루 2리터의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한다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개인의 체형, 활동량, 날씨, 건강 상태에 따라 수분 필요량은 달라요. 음식에서도 수분을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물만으로 2리터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갈증을 느낄 때 혹은 소변색을 참고하여 몸의 신호에 따라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과한 수분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 물을 활용하는 건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물 한 잔이 있다면 편안하게 한 모금 마셔보세요. 억지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할 때 마시는 물이야말로 진짜 건강한 물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맞추는 지혜로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물을 마시는 것도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 적당함이라는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하루 물 2리터 정말 필요할까? 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건강 상식으로 편안히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듣고 살아온 이야기, 바로 하루 8시간 수면이 건강에 좋다는 말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왜 8시간을 자도 피곤할까?
6시간만 자도 멀쩡한 사람이 있는데 난 왜 안 될까? 혹은 하루 10시간씩 자야 개운한데 이게 정상일까? 라는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시간 수면은 과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수면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한 활동이 아닙니다. 뇌는 잠을 자는 동안 하루 동안 받아들인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자극은 지우고 기억으로 남길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신체 또한 세포를 재생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등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작업들을 수행하죠.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감정 조절도 어려워집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고혈압, 당뇨, 비만, 우울증,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8시간이라는 수치가 등장하게 된 걸까요? 하루 8시간 수면이라는 기준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개념입니다. 당시 노동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루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자라는 구호가 생겼고 이 구호가 점차 수면은 8시간이라는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것이죠. 그러나 이 기준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수면에 필요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 유전적 요인, 활동량, 스트레스 수준, 생활 습관 등 다양한 요소가 수면 시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만 자도 개운하게 일어나 하루를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9시간 이상 자야 피로가 풀립니다. 이를 수면 필요 시간의 개인차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성인의 적정 수면 시간을 6시간부터 9시간 사이로 제시합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 따르면 성인은 평균적으로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으며 그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많은 수면 시간이 반드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잤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질 좋은 수면을 했는가입니다. 가끔 10시간 넘게 잤는데도 피곤해요.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는 양보다 질이 중요한 수면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깊은 잠, 즉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의 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자도 뇌와 몸은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합니다. 전자기기 사용, 잦은 수면 중단, 카페인 섭취, 야식, 스트레스 등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몇 시간 자야 할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 자연스럽게 자고 일어나는 시간을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알람 없이 자고 스스로 깨어나는 시간과 기분을 체크하면 내 몸에 맞는 수면 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일관성입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말이라고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오히려 수면 리듬이 깨져 월요일에 더 피곤해지는 사회적 시차 현상을 겪게 되죠. 수면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는 잠자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잠을 적게 자고도 일을 많이 한다는 신화는 여러 연구에서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수면 부족은 생산성 저하와 창의력 감소, 집중력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낮잠은 무조건 나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20분 이내의 짧은 낮잠은 두뇌 회복과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됩니다. 단, 30분을 넘어서면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게 되어 오히려 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신생아는 하루 1417시간이 필요하고 청소년은 810시간, 성인은 7시간에서 9시간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노년층은 상대적으로 짧은 수면 시간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밤에 자주 깨거나 깊이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낮에 피곤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죠. 이 경우에는 낮에 햇빛을 많이 쬐고 가벼운 운동을 하며 몸의 자연 리듬을 회복시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수면 시간 8시간이 정답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8시간이 정답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수면 시간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 그리고 수면의 질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수치에 얽매이지 말고 나의 몸과 마음이 진짜로 원하는 수면 리듬을 찾아보세요. 스스로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수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바로 비타민 영양제, 정말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예요. TV 광고에서는 하루 한 알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고, 약국이나 마트 진열대는 온갖 종류의 비타민 제품들로 가득 차 있죠. 몸에 좋다니까 일단 사놓긴 했는데, 이걸 꼭 먹어야 하나? 매일 먹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 궁금증을 차분하게, 그러나 깊이 있게 풀어드릴게요. 비타민은 왜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은 여러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비타민은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는 눈과 피부 건강에, 비타민 B군은 에너지 대사에, 비타민 C는 면역력 유지에,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꼭 필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몸은 대부분의 비타민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음식을 통해서만 섭취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음식만으로 충분할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양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등을 골고루 먹는다면 비타민 결핍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죠. 현대인의 식사는 지나치게 인스턴트 위주이거나 아침을 자주 거르기도 하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식사량을 줄이거나 채식 위주로만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처럼 식단이 제한되거나 불균형하면 몸에 필요한 비타민을 음식만으로 충분히 얻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볕을 쬐어야 생성되는데 실내 생활이 많은 요즘 대부분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비타민 영양제를 챙겨야 하나요? 라는 물음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두에게 비타민 영양제가 필수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 중이거나 식사량이 적은 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분,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 노인이나 어린이, 청소년처럼 성장과 회복이 활발한 사람들,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 이런 경우라면 비타민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영양제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 비타민과 단일 비타민 중 어떤 걸 먹어야 할까요? 종합 비타민은 한 알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성분만 집중적으로 보충하고 싶다면
단일 성분 비타민이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로감이 심하다면 비타민 B군 위주로, 면역력이 떨어진다면 비타민 C, 실내 생활이 많다면 비타민 D를 중점적으로 복용하는 시기죠.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를 통해 확인하면 훨씬 정확하게 필요한 보충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더 좋을까요?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타민도 과하면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령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체내에 쌓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복용하면 간 손상, 골밀도 감소,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비타민 C나 B군처럼 수용성 비타민도 과도하게 복용하면 복부 불편감이나 설사, 혹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을 고를 때는 함량을 꼭 확인하고 여러 제품을 중복해서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건강을 위한 첫걸음은 식사입니다. 비타민 영양제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약에만 의존하거나 영양제를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선 안 됩니다. 평소 식단이 건강하고 다양하다면 굳이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식사는 불규칙해. 채소를 거의 안 먹는 것 같아. 햇빛 볼 시간이 없어 비타민 D가 걱정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영양제를 한 번쯤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자면 비타민 영양제는 누구나 반드시 먹어야 하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생활 습관과 식단을 돌아봤을 때 영양 결핍이 의심된다면 적절한 도움을 받아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과도한 업무에 시달릴 때, 인간관계로 지칠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로 감정이 격해질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 아프거나 잠이 오지 않거나 이유 없이 피로할 때 흔히 말합니다. 이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그런데 정말 스트레스는 그저 나쁘기만 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본래 생존을 위한 반응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를 들어 야생에서 맹수를 만난다면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긴장하고 아드레날린을 분비해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단단해지며 도망치거나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외부 자극에 적응하고 대처하기 위한 생리적, 심리적 반응인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 맹수를 만날 일은 없지만 마감일, 시험, 인간관계, 경제적 문제 같은 다양한 사회적 자극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느끼는 긴장과 압박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장하는 데 필요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이미지지만 사실 스트레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유스트레스와 디스트레스입니다. 유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로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고 성취감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느끼는 긴장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만들고 스포츠 경기 전의 긴장감은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느끼는 불안감 역시 유스트레스에 해당되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삶의 활력을 높여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반면 디스트레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의미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쌓인 스트레스가
신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장기화되고 반복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를 계속해서 긴장 상태로 유지시키며 이는 다양한 질병의 씨앗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감염병에 쉽게 노출되게 만들고 위염이나 과민성 대장증 혹은 같은 소화기 질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심박수를 높여 심장질환의 위험을 키우며 불면증이나 우울증, 불안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나 탈모, 생리불순 같은 문제도 모두 스트레스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우리 몸 전체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병의 근원이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하느냐입니다. 다음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인 엔돌핀을 분비시켜 마음의 안정을 줍니다. 둘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은 스트레스 회복에 필수입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스트레스에 더욱 민감해지기 때문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숙면을 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셋째, 명상이나 깊은 호흡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분산시키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은 일상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 수 있으며 때로는 타인의 공감과 조언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는 무조건 해롭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들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것이 너무 크고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과 마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피하려 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스트레스는 더 이상 만병의 근원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주제인 노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노화는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하는 일부 습관은 이 노화를 필요 이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의 변화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연구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화를 유발하거나 촉진하는 대표적인 습관 5가지를 소개하고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 오늘의 정보를 통해 더 건강하고 오래도록 활력 있는 삶을 설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중에는 뇌와 몸이 중요한 회복과 유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세포 복구, 면역 기능 향상, 호르몬 조절, 뇌 신경세포의 정리 등이 일어나죠.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텔로미어 길이를 단축시키며 이는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분비 증가,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 등 신체 전반의 노화 지표를 악화시킵니다. 특히 피부 건강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는 피부 회복 골든타임으로 불리는데요.
이 시간에 자지 않거나 수면의 질이 낮다면 피부는 빠르게 탄력을 잃고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당분 과다 섭취입니다. 달콤한 음식은 순간적인 기분 전환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당화 반응이라는 생화학적 과정을 통해 노화를 부추깁니다. 당화 반응이란 혈당이 단백질과 결합해 에이지즈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는 현상으로 이 에이지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피부의 주름과 처짐을 유발합니다. 뉴욕 마운트 시나이 병원의 연구에서는 당분 섭취가 많을수록 에이지즈 수치가 상승하며 그 결과로 피부 노화, 내장 지방 증가, 염증 수치 증가가 동반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당분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며 만성 염증성 체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염증은 거의 모든 만성 질환인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등의 근간이며 이들 질환은 결국 생물학적 노화를 앞당깁니다. 세 번째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지만 노화를 가장 확실하게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코르티솔을 비롯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들은 단기간에는 생존에 유리하지만 장기간 분비될 경우 신경세포 파괴, 면역력 저하, 심혈관계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한 가지 주목할 연구는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 10년 이상 짧았으며 이는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훨씬 앞당겨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생성을 촉진해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고 이는 피부의 노화, 두뇌 기능 저하, 면역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네 번째는 자외선 과다 노출입니다. 자외선은 광노화의 주범입니다.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피부의 DNA가 손상되며 콜라겐 분해 효소의 활성이 증가해 피부의 탄력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자외선 A는 깊은 진피층까지 침투하여 잔주름과 탄력 저하, 자외선 B는 표피를 손상시켜 기미, 주근깨를 유발합니다. WHO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약 80%는 자외선 노출로 발생하며 특히 20에서 40대 사이에 쌓인 자외선 손상이 40대 이후 급격한 외모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원인입니다. 다섯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체중 조절 수단이 아닙니다. 운동은 노화 자체를 지연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해 세포 내 산소 공급과 노폐물 배출을 개선합니다. 또한 근육량 유지는 기초대사율을 높이고 체지방을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대사성 질환의 예방으로도 이어집니다. 핀란드의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심혈관 질환, 치매, 암의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화를 앞당기는 주요 습관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 수면 부족 2. 당분 과다 섭취 3. 만성 스트레스 4. 자외선 과다 노출 5. 운동 부족 이 5가지는 단독으로도 위험하지만 함께 작용할 경우 노화의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들 습관은 스스로 인식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작은 변화가 몇 년 후의 건강과 외모, 삶의 질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동반자 리치 소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건강 이슈, 바로 당뇨와 고혈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의 가장 큰 궁금증, 약 없이도 정말 관리가 가능할까요? 라는 물음에 대해 과학적인 사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천천히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왜 생기는 걸까요? 당뇨병과 고혈압은 단순한 유전이나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의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혈관의 탄력 저하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둘은 생활습관병이라 불릴 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지고 일상에서 다스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약 없이 관리한다는 말, 과연 가능할까?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약 없이 관리한다는 말은 절대 약을 끊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의사와 상의 없이 약을 끊는 행위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으로 약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약 없이도 정상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사례는 국내외 연구에서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 A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처음엔 인슐린 주사를 맞았지만 매일 1만 보 이상 걷는 습관, 탄수화물 섭취 절제, 아침 스트레칭과 명상 습관을 병행하면서 1년 뒤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슐린 없이도 혈당이 정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50대 직장인 B씨는 고혈압 초기 진단 후 매일 30분 유산소 운동, 소금 섭취를 절반 이하로 줄인 식단, 음주를 줄이고 잠을 7시간 이상 자는 패턴을 만들어 6개월 후 혈압이 120, 80 수준으로 안정되며 약 복용이 필요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식습관 개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의 시작은 대개 식단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가공식품, 설탕, 정제 탄수화물은 피해야 할 1순위입니다. 현미, 채소, 견과류, 고등어 같은 오메가3 식품은 혈당과 혈압 조절에 효과적인 식품입니다. 하루에 물은 1.5에서 2리터 정도, 짠 음식은 되도록 피하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요가 등 심박수를 일정 수준 이상 올려주는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관의 유연성을 회복시켜 줍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한 번에 최소 30분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처음엔 10분 걷기부터 점차 늘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혈압은 급상승하고 혈당도 쉽게 오릅니다. 하루 10분의 명상, 감정일기 쓰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가벼운 산책 같은 정서적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 그게 결국 건강을 지키는 시간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성인 기준 6시간에서 8시간의 깊은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단순히 누워있는 게 아니라 숙면을 위한 환경도 중요하죠. 전자기기 멀리하기, 카페인 줄이기, 밤 11시 전 잠자기. 이 작은 변화들이 당뇨와 고혈압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건강 체크입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했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혈압,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수치는 꼭 기록하고 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하세요. 자신의 건강을 직접 관찰하고 기록하는 습관. 그것이 약 없이 관리하는 첫걸음입니다. 당뇨와 고혈압. 그 이름만 들어도 불안해지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에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그 힘을 끌어올리는 방법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활 습관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지속 가능한 치료법입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 궁극적인 변화는 내 삶의 방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먹는 음식, 오늘의 운동, 오늘의 수면, 오늘의 기분, 이 모든 것이 내일의 혈압과 혈당을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 몸을 바꾸고 나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리치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